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의 한 카페, 두 여성의 웃음소리에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너 완전 대책 없다. 딱 봐도 명품을 휘감은 두 여성은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친구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에 참다 못해 카페를 박차고 나가는 한 여성. 그러나 몇 달 후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한국까지 온 두 여성은 조롱은커녕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아일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30살 여성이에요. 30이라는 나이가 되니 주변에서는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없어? 이런 질문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사브리 나는 중국의 부호와 결혼해서 매일같이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샤넬 백을 들고 상하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부러워 죽겠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디라는 일본 남성 카즈토와 결혼해서 도쿄 근교의 조용하고 단정한 2층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다다미 방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올리며 평온한 일상이라고 적곤 했죠. 저도 연애는 했습니다. 25살 때 만났던 러시아 남자 알렉세이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2달이 지나면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술을 마시면 폭언을 일삼았고 약속은 자주 어겼으며 제가 아파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심한 감기로 며칠간 누워 있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약해? 라며 짜증만 냈어요. 그 다음으로 만났던 터키 남자 메흐멧은 달콤한 말로 저를 현혹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아일린, 당신은 내 인생의 보석이에요. 라며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며칠간 연락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유럽에서 일하는 중동 남자 아마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였고 교양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역시 제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작 제 꿈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불과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삶들을 보면서도 과연 그들이 진짜 행복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뭔가 공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되던 해 저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제 일에 집중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어요. 낮에는 동네 작은 상점에서 계산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상이 몇 달 계속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자전거에 가방들을 매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고 따스한 햇볕이 얼굴에 닿는 게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마트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작은 공원을 지나고 주택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깅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가 검고 동양적인 생김새의 남자가 필사적으로 제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납치범인가? 강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근에 동네에서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무서워진 저는 자전거 페달을 있는 힘껏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뛰어와서 거리를 좁혀왔어요. 잠깐만요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도망가려다 보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면서 균형을 잃고 그만 자전거째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뜬 듯한 느낌이었고 다음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과 손바닥이 닿으면서 아픈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무릎에는 큰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손바닥도 쓰라리면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토마토는 바닥에 떨어져 으깨지고 빵은 포장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넘어진 걸 본 그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동시에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제 모든 오해를 풀어버렸어요. 제 자전거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제가 탔던 자전거와 똑같이 생긴 자전거가 마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프레임에 같은 브랜드, 심지어 바구니까지 같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급하게 나오면서 잘못 가져온 거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해하고 도망쳤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넘어져 다친 것도 제 잘못이었는데 그 남자는 오히려 자신 때문이라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져간 거였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사과는 듣지도 않고 계속 제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어요.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이 있나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낯선 사람인데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진정성이 있다고 할까요?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의 도움을 받아 동네 작은 의원에 갔습니다. 무릎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는 동안 그는 계속 미안해하며 치료비까지 내겠다고 했어요. 정말 필요 없다고 말해도 제 잘못이니까요.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원에서 나오면서 그제야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가 한 달 휴가를 내고 우즈베키스탄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세요?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 하나 빌렸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나름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외국인들이 가끔 머무르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로 민재는 정말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상처가 어떤지 확인하러 온다고 했지만 상처가 다 나은 후에도 계속 찾아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도와주겠다고도 하고 동네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일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파악해서 맞춰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일단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고 제가 웃으면 덩달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차도 쪽으로 걸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남자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재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서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고 했는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을 것 같은 모습과는 달리 의외로 손재주가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집 앞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나서 몇 분 만에 뚝딱 고쳐주었습니다. 더러워질까봐 말렸는데도 괜찮아요 라며 웃으면서 손을 더럽혀가며 고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정말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금세 알아챘어요. 제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유독 신중하게 고르는 걸 보고 다음에 만날 때는 직접 좋은 과일을 골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골랐어요? 라고 물어보니 시장 아저씨께 물어봤어요. 라며 수줍게 웃었어요. 또 제가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어느 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차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건네는데 그 조심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실제로 그 차는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러워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거창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특히 민재의 배려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 다음날 약국에서 비타민과 목사탕을 사다 주었어요. 억지로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신경 써주는 거였어요.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며 쑥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민재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궁금했어요. 한 달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박한 들꽃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어놓은 게 예뻤어요.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들을 봤는데 아일린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받았던 선물들은 대부분 값비싸거나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는 소박한 선물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민재가 준 들꽃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고 그냥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잖아요. 이렇게 좋은 감정이 생긴다고 해도 결국엔 헤어져야 하는 운명인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민재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제가 피하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고 제가 왜 피하는지 눈치채고도 억지로 다가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심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움직였어요. 결국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런 좋은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주 동네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민재는 우즈벡 전통 과일이나 향신료들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재미를 느꼈어요. 석류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 플로프에 들어가는 향신료들의 이름을 열심히 따라하려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민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 동양 청년, 참 점잖다. 아일린이 좋은 사람 만났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도 우리만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민재는 한국에서 가져온 차를 우려주곤 했는데 그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우즈벡 전통차를 준비해서 서로 다른 차 문화를 나누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더 정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우즈벡 전통 요리를 먹곤 했습니다. 플로프, 만투, 라그만 같은 음식들을 민재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즐거웠어요. 처음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우즈벡 음식의 매력에 빠져갔습니다. 특히 플로프를 정말 좋아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가서도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결국엔 떠날 사람이구나 하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시간 개념이 사라졌어요.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민재도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고 제가 웃으면 덩달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민재가 찾아왔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작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김치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니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에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린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요. 그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누군가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20살도 25살도 아니었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는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나이도 감정에만 휘둘릴 나이도 아니었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도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연애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 대부분 상대방의 외모나 경제력에 현혹되어 시작된 관계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 진정성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이 좋은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물론 민재가 한 달 후에는 한국으로 떠날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공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민재 씨,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기 전까지 당신이 괜찮다면 저랑 같이 지내실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야 좋죠.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너무나 그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무작정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고 3주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짐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제 집으로 옮겼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작은 물건들이 제 집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민재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물건들은 항상 제자리에 정리했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깨끗하게 치워놓았어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정말 깊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끓여두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의 농도까지 며칠 만에 정확히 파악해서 딱 맞게 우려주었어요. 처음엔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민재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민재가 만드는 간단한 한국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볶음밥 같은 것들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조용히 제 취향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만들어주기도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는 한국어로 된 프로그래밍 서적을 읽곤 했는데 가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저에게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밤에 잠들 때도 민재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고 방 온도가 너무 춥지 않은지 확인해 주었어요. 잠든 제 이불을 덮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은 정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요. 달력을 볼 때마다 줄어드는 날짜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민재도 가끔 멀리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3주가 흐르던 어느 일요일 아침, 민재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동안 집 곳곳에 자리 잡았던 그의 작은 물건들이 하나하나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희는 손을 꼭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려 했었지만 이별이라는 무거운 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아쉬움, 그리움, 불안함, 그리고 동시에 이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까지요. 민재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마트 앞, 함께 차를 마셨던 공원 벤치, 우즈벡 요리를 먹었던 작은 식당들.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일린 씨,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그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민재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제 손바닥을 어루만지는 그 작은 몸짓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뒤에서 보고 계셨을 텐데 부끄럽기보다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을 때 민재의 어깨에서 익숙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3주 동안 함께 살면서 매일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는 혼자 일어나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민재가 끓여준 따뜻한 차도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는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연락 주세요. 약속이에요. 민재는 마지막까지 그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가 탑승구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와 함께 걸었던 모든 길들이 이제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되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재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민재가 끓여놓던 따뜻한 차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일 줄은 몰랐어요. 빈 찻잔을 바라보면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민재가 없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거든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모든 공간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소파에 앉아도 부엌에서 밥을 해먹어도 침실에 누워도 계속 민재가 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는 저녁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채취가 남은 컵을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재가 즐겨 마시던 한국차를 우려 마셨던 그 컵이었어요. 아직도 희미하게 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차마 설거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 두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컵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리해놓은 조용한 거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재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어서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갔어요. 책상 위에 작은 물건들까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는데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져서 더 그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마음대로 다시 배치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민재가 정리해놓은 모습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함께 걸었던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민재가 처음으로 저에게 꽃을 사줬고 저기 벤치에서는 함께 차를 마셨고 그 모퉁이에서는 제가 넘어졌을 때 민재가 부축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기억들이 선명해서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모습뿐이었어요.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모습, 아침마다 차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모습까지.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민재가 떠오르고 꿈에서도 만나곤 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깨고 나면 현실이 더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그 사람을 사랑했구나. 이전의 연애들과는 확실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마음씨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미 그는 한국에 돌아가 있었고 연락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민재에게는 그저 여행 중의 추억 정도였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일방적인 감정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뛰었어요. 민재였습니다. 제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일을 열어보니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어로 쓰인 메시지를 번역기로 돌려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주 동안 함께 살면서 본 민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배려 깊고 거짓 없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와 만났다 는 얘기만 했는데도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거기 가면 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더욱 불안해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 그랬어. 한국은 작고 힘든 나라라고 들었는데 부모님 세대에게는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익숙한 나라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도 많았으니까요. 친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전화로 넌 그 흔한 부자도 없이 시집을 가려는 거야? 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중국 부호와 결혼한 후로 항상 경제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는지 아잖아. 너도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지. 나디라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조용해서 다정하고 배려도 깊어. 한국 남자들처럼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녀는 한국 남자와의 비교 자체를 하려들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한국에 대해서 뭘 아는데?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브리나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재와 함께 지내면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있었거든요. 드라마나 음악이 아니라 실제 한국 사람과 생활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재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만 판단하려 했습니다. 집은 얼마나 큰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저는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사랑은 숫자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연애 경험들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민재는 부유하지도 않고 화려한 삶을 약속해주지도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3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여행사를 찾아가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직항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티켓을 끊고 나서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갑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몇 시간 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짐 정리, 작업장에 휴가 신청하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민재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자주 연락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친구들도 결국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며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브리나는 그래도 후회하지는 마라 라고 했고 나디라는 잘 안 되면 언제든 돌아와 라고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민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민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자 신청이었어요. 한국 영사관에 가서 관광비자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간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짐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무엇을 두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재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입었던 옷들, 함께 사진을 찍었던 소품들은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특히 민재가 선물해준 한국차 세트와 들꽃 눌린 책갈피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기초적인 인사말이나 간단한 표현들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민재와 더 원활하게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상점에서 휴가를 신청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사장님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의외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젊을 때 한 번쯤은 모험을 해봐야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더욱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마트 아주머니들은 한국으로 시집간다 는 소문이 돌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한국 남자들 성격 나쁘다던데, 김치만 먹는다며, 추운 나라라 살기 힘들 거야 같은 걱정 섞인 충고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민재의 따뜻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쯤 사브리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잠시 우즈베키스탄에 들른다며 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만류하더라고요. 아일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는지 너도 알잖아. 명품 가방도 사고 싶을 때 사고, 좋은 레스토랑도 마음껏 가고. 한국 가서 그런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브리나는 자신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브리나,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이 부럽지 않아. 민재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더 소중해. 그 말을 들은 사브리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행복하길 바라 라고 말하며 헤어졌어요. 나디라와도 긴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전화를 걸어온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성격이 급하대. 나디라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전혀 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신중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잘 생각한 거니? 네, 어머니.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래도 우리 딸이니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마지막으로 민재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혼자 둘러봤어요. 처음 만났던 마트 앞, 함께 차를 마셨던 공원, 우즈벡 요리를 먹었던 작은 식당까지. 각각의 장소에서 민재와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의구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이 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민재가 보내준 메시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과 희망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민재도 저만큼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재의 모습이었는데 꿈이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했습니다. 깨고 나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셨어요.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눌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는 눈물이었어요. 잘 다녀와라, 우리 딸. 네,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게 될지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재라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로 떠나는 용기 있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천장도 높고 웅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봤던 그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안내 표지판들도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입국 서류를 작성할 때 어려워하자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소박한 나라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첫인상부터 완전히 편견이 깨져버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민재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잘 오셨어요, 아일린 씨, 라고 말할 때 정말로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민재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꽃을 따서 주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여전해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데 정말 빠르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도로도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작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는데 골목길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충분히 밝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안전함이었습니다. 민재가 준비해놓은 작은 원룸도 마음에 들었어요. 비좁을 거라고 걱정했는데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것저것 준비해둔 민재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로 나가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게다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도 깨끗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정말 잘 섰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무례함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면 영어나 몸짓으로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민재가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라고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고 나름의 질서가 있었어요. 거리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상인들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명동에서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차가운 국수라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먹어보니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도 외국인인 저를 보고 매우니까 조금만 먹어봐 라며 친절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전통시장도 가봤습니다. 민재가 진짜 한국을 보려면 시장을 가야 한다. 고에서 동대문 근처의 전통시장에 갔어요. 시장이라고 해서 시끄럽고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어디서 왔어? 라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고 대답하니 어머 그렇게 먼 데서 왔구나 라며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심지어 과일을 하나씩 맛보라며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떡볶이를 신기하게 쳐다보니 매워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재가
조금만 맵게 해달라 고 부탁하니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덜 맵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어때? 입맛에 맞아? 라며 계속 걱정해주셨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에 갔어요. 강변에 이렇게 잘 꾸며진 공원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따로 있었어요.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강변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오히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민재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간단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두 친구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중국의 아슬란과 결혼한 사브리나와 일본의 카즈토와 결혼한 나디라에게 한국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꼭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사브리나는 전화로 한국? 작은 나라의 부자도 아닌 남자랑 결혼한다고. 넌 정말 대책 없다. 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중국 부호와 결혼해서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자랑하더라고요. 나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남자들은 조용하고 차분해. 한국 남자들처럼 감정적이지도 않고 라며 한국을 가볍게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고 우아한지,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계속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서운했습니다. 민재는 지금껏 제가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너희들이 한국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단정지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둘 다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우리가 뭘 모른다고 그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아.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며칠 동안 직접 본 한국의 모습들,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친구를 결혼식에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결혼식이니까 와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결국 두 사람 모두 오겠다고 했어요. 사브리나는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한번 가볼게. 하지만 후회하지 마. 라고 했고 나디라는 일본과 비교해보려고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두 친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부터 저는 설렜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들의 첫 반응은 정말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말이 없더라고요. 사브리나와 나디라를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두 사람 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한국을 작고 후진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왔을 텐데 공항부터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브리나는 중국 부호와 결혼해서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런 그녀조차 인천공항의 시설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내부의 현대적인 디자인, 깔끔한 시설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을 보면서 계속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나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공항이 일본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걸 직접 보게 된 거죠. 특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할 때 창밖 풍경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사브리나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역시 편견이라는 게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민재가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는 강남 근처의 깔끔한 곳이었는데 주변 풍경을 보면서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진짜 서울이야?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나디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분명히 한국을 일본보다 한참 못한 나라로 생각하고 왔을 텐데 막상 와보니 현실이 달랐던 거죠. 그날 저녁 민재와 함께 두 친구를 데리고 서울 시내를 간단히 둘러봤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사브리나는 계속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점들도 깔끔하고 거리도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도 세련되게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나디라는 지하철을 타면서 더 놀랐어요. 일본 지하철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깔끔한 시설, 정확한 시간,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죠. 특히 두 사람이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의 편견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는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사브리나는 한국 음식은 김치밖에 없다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을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깔끔한 맛에 이런 음식도 있었어? 라며 감탄하더라고요. 나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요리가 더 섬세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의 정성과 맛을 느끼면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먹고는 이거 정말 맛있다 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외국 손님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고 하니까 어머 그렇게 먼 데서 왔구나 라며 더욱 정성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후식으로 전통차까지 서비스로 주시면서 한국 음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두 친구는 그런 따뜻한 대접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차갑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는 정반대였거든요. 특히 두 사람이 놀란 건 밤거리의 안전함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가게들 그리고 환한 가로등 불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나디라가 일본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이 정도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민재가 준비한 숙소는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현대적인 호텔이 아니라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이것도 두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건축이야? 사브리나가 한옥의 처마성과 기와지붕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중국에도 전통 건축이 많지만 한옥만의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새로웠나 봅니다. 방 안의 온돌 시스템을 설명해주니 더욱 신기했어요. 나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다다미 방과는 또 다른 한국 전통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불편하지만 정갈한 아름다움이 있네 라고 말하면서 한옥의 세심한 부분들을 관찰했습니다. 숙소 주변을 둘러보면서도 계속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든 무료 와이파이가 터져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첫날 저녁 식사를 위해 동네 작은 식당에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평범한 한식당이었는데 식당 내부의 청결함과 체계적인 운영에 두 사람이 놀랐어요. 특히 반찬들이 셀프로 제공되는데도 모든 손님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거든. 사브리나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중국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둘째 날에는 더 본격적으로 서울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을 돌아보면서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보여줬어요. 명동의 쇼핑 문화, 홍대의 젊은 에너지,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을 체험하면서 두 사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정시 운행이 정확하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나디라가 일본 지하철도 정확하지만 한국도 못지않네 라고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민재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 상견례를 간단히 하기로 했거든요. 민재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민재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집밥을 보는 순간 사브리나와 나디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들, 김치까지. 정말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멈칫했어요. 아마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게 정말 맛있다 고 했어요. 사브리나가 민재 어머니께 이게 모두 집에서 만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라고 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반찬을 혼자서 다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사브리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마치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같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늘 외식을 하는데 중국 음식점들은 위생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브리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마치 입을 틀어막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중국 생활의 불편한 진실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거였어요. 나디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카즈토는 착하긴 한데 너무 말이 없어요. 뭐가 기쁜 건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끔 이유 없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뭘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두 사람이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민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챙겼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저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인 친구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재 아버지께서 사브리나와 나디라에게 딸들 덕분에 우리 아일린이가 한국까지 와서 행복해하니까 고맙다 고 인사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두 친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민재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서로 아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사브리나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자신의 결혼 생활과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두 친구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품평하고 자신들의 생활 자랑을 늘어놓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보면서 한국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며 새롭게 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는 중국 자금성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멋있네 라고 인정하더라고요. 한복 체험을 할 때는 더욱 즐거워했어요. 두 사람 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보다 예쁘다며 좋아했습니다. 나디라는 기모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동안 두 친구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에서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사브리나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도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순간이었어요. 나디라도 일본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브리나와 나디라와 함께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치렀습니다. 민재가 예약해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진행했어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사브리나와 나디라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아일린이 이렇게 예뻤나? 사브리나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중국에서의 화려한 결혼식을 자랑하곤 했지만 막상 제 모습을 보니 다른 감정이 든 것 같았습니다. 나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레스가 정말 우아하네. 브랜드가 뭐야?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그 드레스는 비싼 명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정성껏 골라준 드레스였고 그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식 진행 과정에서 두 친구가 가장 놀란 건 민재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였어요. 민재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신 웨딩 부케,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축사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민재가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사브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을 목격한 거였죠. 결혼 서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디라가 저런 결혼식도 있구나 라며 조용히 감탄하더라고요. 피로연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민재가 저를 위해 직접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악에 맞춰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꾸민 작은 무대에서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해준 거였어요. 아일린,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하객들 모두 박수를 쳤는데 사브리나와 나디라는 박수를 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들의 결혼식과 비교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브리나는 저에게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디라도 민재 씨가 정말 로맨틱하네 라며 감탄했지만 어딘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롯데월드타워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전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순간 사브리나는 중국 상하이타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네 라며 감탄했어요. 특히 한강이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모습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나디라가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오후에는 강남의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세련된 카페들과 부티크 상점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패션 센스를 보면서 사브리나는 계속 한국이 이렇게 트렌디한 나라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특별히 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두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어요. 미래적인 건물 외관과 내부의 현대적인 전시 공간을 보면서 두 친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이런 건축물도 있었다니 라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둘째 날에는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 갔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다 던 두 친구도 막상 먹어보니 맛있다며 계속 사서 먹었어요. 특히 호떡을 먹을 때 사브리나가 와, 이거 진짜 달콤하고 맛있다 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겨울철 길거리 간식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분들도 외국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고하니 어머 그렇게 먼 데서 왔구나 라며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로 과일까지 챙겨주시는 따뜻함을 보였어요.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 분위기,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들 그리고 버스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친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활기찬 줄 몰랐어. 나디라가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문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이 지날수록 사브리나와 나디라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표정도 점점 무거워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치맥 문화를 체험해봤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로맨틱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디라가 버스 안에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훨씬 낫다. 그 한마디에서 그녀의 마음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사브리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나 사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자주 해. 남편은 매일 나를 외롭게 만들고 말도 거칠고 집안에서도 내가 투명인간 같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사브리나가 더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나를 그냥 트로피 같은 존재로 생각해. 친구들 앞에서는 내 예쁜 아내라며 자랑하지만 집에서는 말도 제대로 안 해. 중국어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 의견은 절대 듣지 않아. 심지어 돈 쓰는 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해. 나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만 많으면 뭐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나디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우리 남편은 착하긴 한데 정말 너무 말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끝이야.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없어.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답답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 그리고 가끔 이유 없이 한숨을 쉬는데 나 때문인 건지 일 때문인 건지도 모르겠어. 물어봐도 아니다라고만 해. 나디라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 생활 자체도 힘들어. 모든 게 규칙적이고 엄격해서 숨이 막힐 때가 많아. 시어머니는 친절하시지만 거리감이 있고 동네 사람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항상 조심스러워해.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 진짜 친구 하나 없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겉으로는 성공적인 국제결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사브리나가 또 말했어요. 너 알아? 남편이 출장 갈 때가 제일 편해. 그때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 하지만 돌아올 생각하면 또 우울해져.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싶을 때가 많아. 나디라도 덧붙였어요. 카즈토는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똑같은 표정이야. 나랑 결혼한 게 행복한 건지 후회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겹쳐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국제결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외로운 결혼 생활이었던 거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재가 조용히 나타나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씩을 건넸어요. 추우시겠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민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없이 챙겨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을 보면서 자신들이 결혼 생활에서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강남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들과 세련된 거리 분위기를 보면서 두 친구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라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코엑스몰의 규모와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쇼핑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예쁜 옷들을 보고도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사기가 무서워 라고 사브리나가 말하거나 집에 가져가도 입을 기회가 있을까 라고 나디라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세 사람이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숙소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브리나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아일린. 그땐 정말 몰랐어. 널 무시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의 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친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디라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민재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어요. 민재 씨, 아일린을 정말 잘 부탁해요. 당신 같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깨달았겠죠. 결혼은 경제적 조건이나 겉보기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두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부러움과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와도 될까? 사브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기꺼이 언제든 환영이야 라고 답했어요. 진정한 우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보내고 나서 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린이 한국에서 완전 공주처럼 살고 있대. 한국 남자들이 진짜 그렇게 자상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사브리나와 나디라가 돌아가서 한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진 거였어요.
특히 민재의 세심한 배려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메신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동네 친구들, 대학 동기들, 심지어 예전에 저를 한국 가서 고생한다 며 비웃던 후배까지 한국 남자 소개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한국 남자는 저희 지역에서 이상형 1순위로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중국 부자나 일본 신사가 최고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한국 남자처럼 배려 깊은 사람을 찾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저를 선구자라며 웃으며 칭찬했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한국 남자라고 해서 다 민재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변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국적이나 조건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거였거든요. 민재가 특별한 건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저는 민재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된장국에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뜨며 이 작은 일상의 행복을 음미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거창하지 않지만 따뜻한 배려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정말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걸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